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혹시 욜로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을 지향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혼자가 좋은 사람들이 점차 늘면서 혼밥 혼술이라는 단어들도 하나둘 생기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건 바로 워커홀릭, 일의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혼자가 편하다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정을 꾸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안정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제 삶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저의 가치관에 큰 변화를 주었던 그때 일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동생의 공부를 자주 봐주고는 했고, 대학에 다닐 때는 굳이 알바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모님의 만류에도 과외를 하며 용돈을 벌기도 했어요. 저는 가르치는 것을 잘한다는 게 제 강점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 중에서도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 제일 전공으로 영어 영문학을 선택해 열심히 배움을 이어갔고, 졸업 후에는 어린 시절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던 분께서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마침 영어 강사를 구하는 중이라며 자신의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여 그때부터 쭉 학원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임용고시를 볼 생각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학원을 차리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꼭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욕심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임용고시보다는 영어에 관련된 공부를 위주로 탄탄하게 쌓아나갔던 것뿐이에요. 그 덕에 제가 일하는 학원에서 꽤 능력을 인정받았답니다. 예비 신랑을 만난 건 제가 그분의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할 때였어요. 원장님과 친분이 깊었던 예비 신랑이 학원에 찾아왔고, 원장실이 어딘지 몰라 헤매고 있길래 제가 안내해주게 되면서 몇 마디나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군요. 그 뒤로 꽤 자주 학원에 찾아왔고, 그때마다 꼭 저와 시간을 보내고 가더라고요. 자주 마주치면서 서로에 대해 더욱 알게 되었고, 공통점이 많아 잘 맞았어요. 대화를 나눌 때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죠. 예비 신랑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꼈고, 어느 순간 원장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닌 제가 수업이 없는 시간을 골라 저를 만나러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학원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함께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신하게 되어 저희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은 인근 초등학교의 교사였고, 그의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라는 것을 연애 6개월 때 처음 알려줬어요. 예비 시부모님 모두 초등학교 교감이었고, 앞으로 신우가 될 분도 중학교 교사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저도 학원 강사이니 아이를 가르치는 뜻이 깊기 때문에 가족들과 대화가 잘 통할 거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어요. 저도 공통점이 있다는 자체로 만나보지도 않은 시댁에 대한 환상을 가지기도 했었죠. 연애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예비 신랑은 저에게 청혼을 해왔고, 결혼 준비를 위해 서로의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예비 시부모님을 뵙던 날, 예비 시댁 식구가 저를 맞이하기 위해 모두 모여 있더라고요. 환영받는 듯한 느낌에 기분이 참 좋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예비 시어머님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교양 있는 척은 다 하면서 은근히 저를 내려깔더라고요. 똑같이 애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라 통하는 것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저의 아주 큰 착각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면 다 짭이라면서 교사들끼리는 학원 강사를 그렇게 부른다고 제게 교사 짝퉁이라고 제 면전에서 비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그래도 예비 시부모님과 저 사이에서 예비 신랑이 중간 역할을 잘해주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어요.
저도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님의 말에 기분이 이상하긴 했지만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고 그 직업에는 귀천이 없음을 잘 알았기에 전혀 창피하다거나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그 일에서 최고가 되면 그게 가장 대단한 거라고 늘 생각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저 예비 시어머님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분이라고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저 자신만 이런저런 말들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강단 있게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굽히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예비 신랑이 예비 시어머님을 중재하며 중간 역할을 해준 모습에 사실 믿음도 크게 생겼고요. 다행히 저는 예비 시아버님 눈에는 쏙 들어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 시어머님이 크게 반대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결혼 허락을 받고 얼마 뒤에 친정에도 인사를 가게 되었죠. 부모님은 예비 신랑의 직업이나 집안에 대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빠가 예비 신랑에게 한 첫 질문이 아픈 곳은 없이 건강하냐는 것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예비 신랑을 보고 귀한 손님이라며 어찌나 살들이 챙겨주시던지 그런 저희 부모님께 살갑게 구는 예비 신랑의 모습에 이 남자와 결혼하면 이런 행복을 부모님께 선물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시어머님에 대한 걱정은 더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할 만큼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과의 상의 끝에 저희는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고 상견례 하기 며칠 전 엄마와 예비 시어머님이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은 예비 신랑과 저 그리고 엄마와 셋이서 식사를 하기로 해서 만난 사이였는데 하필이면 예비 시어머님을 딱 마주치게 된 것이었어요. 저희 모녀와 예비 신랑이 함께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예비 시어머님은 툴툴대며 안 좋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면서 벌써부터 내 아들을 처갓집 머슴 노릇 시키는 건가? 어머님, 오해세요.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 언니 귀한 아들 데려다가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사돈될 뿐이 아니오. 그런 거 아니니 염려 놓으세요. 이렇게 만났으니 괜찮으시면 근처 카페에서 차라도 한 잔 나누는 건 어떠세요? 저희 엄마는 기분이 상해 있는 예비 시어머님을 그냥 보내기에는 마음이 걸려 티타임을 제안했고 여전히 툴툴대기는 했지만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근처 카페에 둘러앉긴 했지만 어찌나 어색한지 그 기류는 한참이나 흘렀어요. 그 어색함을 처음으로 깬 건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님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교감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직업이 뭐예요? 아, 아직 상견례 전이니까 편하게 부를게요. 아니요, 그러세요. 저는 주부이긴 해도 통장일도 하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범도 돌고요. 무료 급식소 봉사도 나가면서 지내요.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아, 그러세요. 하긴 할 것 없으니까 그런 일 하기 좋으시겠네. 예비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의 말에 피식거리며 비웃으며 말하더니 상견례 날 보자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예비 시어머님의 행동에 엄마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곧 웃어 보이며 피곤하니 집에 가자시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엄마를 바래다 주고 예비 신랑에게 예비 시어머님의 언행에 대해 엄마가 속이 상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미안하더라고요. 나쁜 뜻은 없을 거라고 자신의 엄마를 두둔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어요. 저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지만 더 이상 내색하지 않았죠.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중요한 날이라 늦으면 예의가 아니라며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셨죠. 우리가 정한 약속 시간 30분 전에 장소에 도착해 예비 시댁 식구들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더 시간이 흐를수록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요. 한편으로는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저희 가족을 기다리게 하는 거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요. 저는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예비 신랑에게 연락을 했고 다른 날도 아닌 상견례 날 늦은 이유가 예비 시어머님이 어제 회식을 하고 늦잠을 자는 바람에 준비가 늦어진 것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정말 미안하다며 지금 불이 나게 가고 있으니 곧 도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늦어질 거였다면 미리 연락을 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비 신랑도 고작 상견례 전날 과음으로 인해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을 한 예비 시어머님 행동도 무책임하다고 느껴졌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양가 식구가 한 가족이 되기에 마련한 중요한 자리인데 정말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은 집안이었어요. 일찍부터 준비하고 연신 긴장한 채로 예비 시댁 식구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에 저는 미안함과 함께 화가 났어요. 이때부터 저는 이 결혼을 엎어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인생 3세판이라고 3번 정도 지켜보다 아니다 싶으면 덮으려고 했는데 이번이 딱 3번째였거든요. 이때 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혼돈 그 자체였어요. 나와 예비 신랑 둘만 좋아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던 말이 딱 맞구나 싶더군요. 12시에 만나기로 약속 시간을 정했건만 오지 않으니 식당 직원만 음식을 내오면 되겠냐고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나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참 뒤인 12시 40분이 넘어서야 예비 시댁 식구들이 약속 장소에 나타났어요.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님은 늦어진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데 그 뒤에서 예비 시어머님은 뭐가 그리도 당당한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고개를 축혀들고 있더군요. 거기다 아직 술이 깨지 않았는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음에도 술 냄새가 풀풀 풍겨왔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지 연신 인상을 팍 쓴 채로 앉아있는 예비 시어머님의 뻔뻔한 모습에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표정 관리를 해야만 했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님이 입고 나온 것이 어딘가 익숙하다 싶었는데 이것이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님과 엄마의 옷이 같은 브랜드의 디자인까지 같은 원피스를 입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상견례 날 입을 옷이 없다고 고민하기에 제가 백화점에 가서 직접 고르고 산 원피스였는데 신상이다 보니 예비 시어머님도 같은 옷을 산 모양이었어요. 뭔가 안 좋은 후에 행동에 사돈 간에 꼭 맞춘 듯한 같은 차림으로 상견례 자리는 어색한 분위기만 가득했죠. 저희 아빠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밝은 목소리로 웃으며 엄마와 예비 시어머님이 같은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했고 아빠의 말에 맞받아치며 예비 시아버님도 이런 우연이 다 있냐 며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고 처음 만나러 왔을 때부터 꼭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다 있었나 보다고 너스레를 떨며 웃어 보였어요. 그렇게 서로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치며 대화가 오가는 동안 예비 시어머님은 혼자 똥 씹은 표정을 하면서 충격스런 말을 뱉어냈고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예비 시누이와 나누는 대화가 아주 가관이었어요. 짜증난다. 그 옷을 괜히 샀다고 당장 벗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데 도대체 뭐가 웃기다고 다들 웃어대냐? 는 예비 시어머님의 말에 찬물이라도 끼었는 듯 분위기가 순간 냉랭해졌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예비 시누이가 옆에서 엄마가 더 잘 어울리니까 참으라고 이 옷이 아무나 입는다고 다 잘 어울리는 옷이 아니라고 말하고는 연신 키득대며 웃어대더라고요. 저희 엄마를 헐뜯으면서 말이죠. 더 황당한 것은 예비 시누이의 말에 수긍하는 예비 시어머님의 모습이었어요. 예비 시누이 말에 살짝 웃어 보이며 딸 말이 맞다고 사부인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다며 엄마를 바라보며
비꼬는 말투로 얘기하더군요. 시어머님과 시누이 대화에 엄마의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렇게 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아슬아슬한 상견례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무리 짓고 일어나려는데 마침 식당 직원이 우리 둘 집차를 좀 빼달라는 것이었어요. 상견례를 한 식당이 주차 장소가 협소해 어쩔 수 없이 예비 신랑과 시아버님 그리고 아빠까지 자리했던 남자들이 차를 빼주기 위해 부랴부랴 나갔고 남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예비 시어머님은 제대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로 꼬투리를 잡았어요. 같은 원피스를 입어서 하는 말이지만 이 옷은 검정 구두가 아닌 화려한 색으로 포인트를 주어야 한다며 검정색 구두는 너무 이상하다 하고 꼴도 보기 싫다며 엄마의 패션 지적을 시작으로 그 다음은 제가 임용을 보지 않는 것을 트집 잡더군요. 사부인은 참 속상하시겠어요. 아이가 대학교 꽤 좋은 곳을 나왔던데 임용 시험도 보여서 교사로 살아도 됐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안정적인 데다 어디 내놔도 체면 잡히고 좋아하겠어요. 안정적이면 좋죠. 하지만 제 딸아이의 선택을 저는 믿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제 딸이 충분히 자랑스러워요. 욕심이 없으신 건가요? 혹시 임용고시 낙방해 놓고 창피하니까 말 못하는 건가요? 그런 거라면 안타깝네요. 멍청해서 못하는 거면 어쩔 수 없죠. 아니에요. 사돈, 지금 하신 말씀은 조금 거북한데요. 자제해 주세요. 제 딸은 훌륭한 아이예요.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아, 안 그렇게까지 청승 떨어요.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쪽 딸, 우리 집 같은데 시집 보내려고 신경 많이 쓴 거 알아요. 어울리지도 않는 옷까지 입으시고 설마 나도 따라 산 건 아니에요. 내가 이 브랜드 좋아한다고 우리 아들이 언젠가 얘기한 걸 수도 있잖아요. 사돈, 그런 유치한 짓은 할 이유가 없죠. 우연일 뿐인데. 어쨌든 같은 옷을 입게 된 건 유감이네요. 자꾸 유치하게 구시지 마세요. 아, 암튼 급 떨어진 여편네가 돈 좀 썼네. 에휴, 수고가 많았어요. 저와 엄마는 예비 시어머님의 그 마지막 말에 끝내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말이 심하시네요. 저희 엄마한테 무례하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보세요. 뭐? 급이 떨어지는 여편네? 예의도 모르는 당신은 뭐 얼마나 급이 높아서 그따위 말을 해? 아이고, 모녀가 다 끼리끼리 초등학교 교감식이나 되셔서 고작 그 하찮은 인성으로 학생들 몇십 년을 가르쳐왔단 말이에요. 가족 망신에 그 학교 망신까지 당신이 다 시키는 건 왜 몰라? 뭐야, 이 무식한 여편네. 내가 진짜 능력 없는 부모의 딸까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려고 했던 것도 모자랄 판에 능력이 없다뇨.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상종도 하고 싶지 않네요. 정말. 정신 나간 여자가 별 같자는 소리 안 해. 이 결혼 무효야. 내 딸이 당신 같은 살이 분별도 못하는 덜 떨어진 시어머니 밑에서 맘고생하는 건 죽어도 못 봐. 어차피 안 할 거면 땡큐야. 저희 모녀는 예비 시어머님과 말다툼 끝에 결혼을 업기로 하고 씩씩대며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예비 시누이는 저희 말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되려 더 잘 됐다는 말을 하며 저희가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떵떵거리며 저희를 뒤따라 식당 밖으로 나오고요. 밖으로 나온 후에는 일절 말도 섞지 않았고 곧 주차를 다시 하고 들어온 남자들과 합류했죠. 저희 여자들과는 달리 남자들은 꽤 이야기가 잘 통했는지 저희를 향해 걸어오는 내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하지만 더는 참고 넘길 수 없던 저는 양가 부모님이 다 모이자마자 더 끌 것도 없이 먼저 예비 시아버님에게 예쁘게 봐주신 것에 대한 보답할 수 없어 죄송하다는 말로 예의를 차린 후 예비 신랑에게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고 제 말이 끝나자
예비 신랑은 갑자기 왜 그러냐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묻기에 궁금하면 네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소리쳐버렸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던 예비 시어머님 또한 제가 듣는 앞에서 저딴 기집애랑 결혼하려고 목숨 걸지 말라고 하며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님에게 피곤하니까 빨리 집이나 가자며 운전을 하라고 시키더군요. 그렇게 예비 신랑은 저의 파혼 선언에 정확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제게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가족들과 함께 차에 올라타갈 채비를 하였어요. 저도 다 끝난 마당에 그들이 잘 가던지 말던지 신경도 쓰고 싶지 않아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엄마가 시댁차에 올라타는 예비 시어머님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것을 꾹꾹 참고 있던 터라 마음의 여유가 없던 저는 엄마에게 빨리 가자고 다그쳤지만 엄마는 그 자리에 망부석이 된 채 가만히 시댁차를 바라만 봤어요. 그러기를 한참 예비 시댁 식구들이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엄마는 자신이 차를 쳐다보고 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실은 엄마가 상견례 전날 방범을 돌면서 예비 시댁 차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만 해도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배웅하는 것 마냥 여기에서 있냐고 툴툴댔고 엄마는 자기야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들어보라고 말하고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엄마의 말은 이랬습니다. 방범 돌 때 본 예비 시댁차가 심하게 비틀거리며 곧 사고라도 날 것처럼 위험하게 골목길 운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길래 큰 사고가 나기 전 방범 대원들과 그 차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며 차를 막아섰지만 운전자는 자신을 막은 방범 대원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전속력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그 과정 중에 방범 대원 한 분을 차로 치고 갔다고 말이에요. 다행히 부딪힌 분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음주운전의 엄연한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엄마는 놓치지 않고 속력을 내 달려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급하게 핸드폰으로 찍어놨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보라며 번호판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엄마가 보여준 사진 속에 있는 번호판과 차 모델이 딱 예비 시댁차가 분명했어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어제 예비 시어머님이 회식하고 그 차를 운전했음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의 생각도 저와 같았고요. 저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예비 신랑에게 연락해 지금 타고 간 차량의 번호판을 알 수 있냐고 물었고 예비 신랑이 불러준 번호는 엄마의 핸드폰 속에 찍힌 차량의 번호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죠. 갑자기 그런 건 왜 묻냐기에 곧 알게 될 거라는 말만 남긴 채 예비 신랑과의 통화를 끝내고 교통조사계 형사로 근무 중인 저희 외삼촌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모두 알려줬어요. 사고 접수를 마친 후 저와 엄마는 곧장 예비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식당에서 예비 시댁까지는 차로 가니까 고작 20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더군요. 이만큼의 거리를 오면서 저희를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게 했다니 그 생각을 하니 다시 한번 화가 솟구쳤지만 시한폭탄을 선물하기 위해 가는 중인 것으로 저 스스로를 달래며 이걸로 제대로 예비 시댁과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저희는 예비 시댁에 도착해 현관 앞에 벨을 눌렀고 인터폰에 비친 저와 엄마를 보고 예비 시댁 식구들은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저희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지 인터폰을 통해 저와 엄마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는 예비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다 새어나오더라고요. 그전이었다면 기분이 상할 만한 말들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기다리자 예비 신랑이 문을 열어주더군요. 어쩐 일로 상견례 자리가 파하자마자 집에 찾아온 거냐고 묻기에 예비 시어머님에게 꼭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다고 잠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예비 신랑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긴 했지만 들어오라며 비켜주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예비 시댁 식구가 다 모여 있는 거실로 가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 엄마가 정확히 기억하실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머님께 꼭 들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왔고요. 말씀드리기에 앞서 오빠, 아버님, 이런 일에 저희가 패를 직접 드리게 돼서 정말 유감입니다. 도대체 결혼도 파혼한 마당에 무슨 할 말이 더 남았다고. 진짜 구제불능이란 집안이 따로 없네. 그래, 그 할 말이 뭔데? 어서 빨리 집에서 나가. 제가 어제 직접 겪고 목격한 일이에요. 제가 어젯밤 방범대원들과 방범을 돌았어요. 인적이 드문 시간 저희 동네 한 골목에서 차량 한 대를 발견했고 그 차를 보자마자 음주운전 차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거기다 그 음주운전 차량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저희 대원이 치이는 사고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본 그 차가 아주 정말 신기하게도 사돈, 오늘 상견례에서 타고 온 그 차더라고요. 어제 회식 후 운전하셨죠? 사돈?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잖아. 나 초등학교 교감이야. 교육자라고. 당신들 눈에 내가 음주운전이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건 발뺌한다고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어제 우리 집에서 술 마신 사람은 엄마뿐이잖아요. 저 말이 전부 사실이야? 이건 뭐 억지야. 아까 싸워서 사고인가? 말다툼이 조금 있었는데 하극상을 마음에 안 좋게 품고 트집 잡아서 이러는 거라고.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당장 돌아가요. 횡령의 손으로 덮을 수가 있어. 이미 경찰에 신고하고 왔어요. 만약 사돈이 아니라면 다른 가족 중에 있다는 말인 거겠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면 하세요. 저는 사돈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이 없으니까. 보자 하니까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가 없으면서 무작정 신고한다고. 경찰이 다 받아주는 줄 알아? 대한민국 경찰들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아냐고. 이 무식한 것들아. 그쪽에겐 유감이겠지만 제 동생이 교통조사계 형사예요. 그것도 아주 유능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범죄 관련된 범인 잡는 게 경찰이 하는 일 아닌가요? 증거? 어떤 걸 원하세요? 사고가 일어났던 장소에 사부인이 운전하던 차가 있다는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누가 봐도 음주운전하고 있는 차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드릴까요? 아, 뭐라고? 이건 제 동생 명함이에요.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이미 봐야 할 사진과 영상도 이미 넘겨주고 와서 일사천리로 사건 처리가 될 거예요. 참 다행이죠. 교육자 탈을 쓴 범죄자가 있는 초등학교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사부인,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드려요. 한 번만 제발 딱 봐주세요. 오늘 있었던 제 무례한 것도 이렇게 빌게요. 잘못했어요. 동생분께 잘못 신고한 거라고 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요. 예비 시어머님은 외삼촌의 명함을 받아들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사진과 동영상 증거까지 보여주자 숨이 막혔는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다 떨며 넙죽 엎드려 엄마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교통법 위반에 사람까지 상해를 입히고 도망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엄마의 치마 자락을 붙들고 추하게 울음까지 터뜨린 채로 애원하는 예비 시어머님.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예비 시댁 식구들을 보니 가관이었어요. 예비 시누이는 말도 안 된다며 증거물을 다 보고도 믿을 수 없다고 저희를 향해 당장 꺼지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예비 시아버님은 언젠간 대형 사고 칠 줄 알았다며 한숨을 푹푹 내쉴 뿐 예비 시누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 반응도 시아버님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다친 분에 대해 엄마를 대신해 사과를 드릴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달라더군요. 저희는 그 집에 더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해
마지막으로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면 하라고. 만약 우리가 잘못 행동한 것이라면 법적인 처벌을 마땅히 받겠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도 눈 감아주는 것도 엄연히 범죄인데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을 수는 없다고 예비 시어머님에게 자신이 저지른 행실에 대한 책임은 꼭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만약 잘못이 없다면 법이 공정한 판단을 해주지 않겠냐며 정의의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길 바란다는 말을 남긴 채 예비 시댁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이후 예비 신랑이 몇 차례나 저에게 찾아왔어요. 다친 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줄로만 알았더니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잖아요. 결국 자신의 엄마가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외삼촌에게 잘 좀 이야기해 달라더군요. 거기다 뻔뻔하게 파혼에 관한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했던 막말과 행동이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예비 시아버님이 저의 올곧음이 더욱 마음에 든다며 꼭 며느리감으로 삼아야겠다고, 자신의 집처럼 됨됨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라며 어떻게든 나와 결혼하라고 강요한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예비 신랑 앞에서 시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예비 시아버님은 가족의 인연이 이어지면 좋겠지만 어떻게 이런 집에 와 달라고 할 수 있겠냐며 그저 미안할 따름이다. 가족이 되지 못했지만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예비 신랑은 아버님을 핑계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저는 예비 신랑에게 우리 관계에 대한 종지부를 찍기 위해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있어. 그런 부분에서 나는 엄마 생각하는 것조차 많이 닮았지. 물론 아버님은 참 좋은 분이야. 감사한 부분도 있어. 하지만 나는 오빠네 식구와 이제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아. 자기야, 우리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네 가족들에 대한 미움도 전혀 없어. 혹시 엄마가 널 괴롭힌다면 내가 중간에서 잘 대처할게. 우리를 위해서도 상관없어. 미움을 받을 짓 따위 애초에 관심 없으니까. 우리는 오빠네 가족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걸 무시하고 선 넘은 건 어머님과 언니야. 오빠가 이렇게 구차하게 구는 것도 싫고 교육자 집안이면 뭐해. 못 배운 거 투성이인데 더 긴 말하기 싫어. 앞으로 찾아오지 마. 네가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한 걸 거예요. 우리 집안이 원래 그렇게 보잘것없지 않아. 후회하지 말고 다시 잘 생각해봐. 후회? 오빠, 나한테 매달린 걸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제 우리 잊지 마. 끝내. 질질 끌수록 더 안 좋은 상황 많아질 뿐이야. 까놓고 말해서 나도 너도 네 가족도 싫어. 진정으로 버려야 해. 특히 네 엄마 동생만 보면 소름이 끼칠 만큼 화가 치밀어 올라. 알겠니? 이제 우린 이미 끝났어. 절 붙들던 예비 신랑도 이런 식으로 몇 차례 거절을 당하고 나니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가끔 연락이 오긴 했지만 무시하면 그만이었죠. 그렇게 예비 시댁과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지낸 지 3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예비 시누이와 마주쳤어요. 시누이는 그런 저를 알아보고 모른 척 지나가는 척하며 침을 뱉어버리더군요. 걸음을 멈춰 예비 시누이와 시선을 마주하자 자신의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행복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행복하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제 발을 빈 깡통 밟듯이 발바대더군요. 재수가 없다며 악담을 퍼붓고 저를 스쳐 지나가길래 예비 시누이를 불러 세워 이야기해 줬어요. 네, 거울인 엄마라 배울 것이 참 많겠다고. 너 때문에 집안이 엉망진창이 된 것이 아닌 원래 네 집안이 흙탕물이었다고 말해준 뒤 다시 걸음을 옮겼고 예비 시누이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뒤에서 알아듣기도 어려운 욕들을 해대더라고요. 마음을 곧게 쓰지 못하면 되돌려 받게 된다는 걸 예비 시어머님도 예비 시누이도 모두 이번 일을 기회로 깨닫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털어버렸어요. 저를 마주쳐 흥분한 예비 시누이가 홧김에
자신의 엄마가 처한 상황을 말해준 것과 최근 외삼촌의 말을 빌어 예비 시어머님의 후속을 모두 접하게 되었는데요. 엄마와 함께 방범을 돌던 대원 중 초등학생 손주를 둔 분께서 우연히 그날 있었던 일을 며느리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부의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하필 예비 시어머님이 교감으로 있는 그 초등학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예비 시어머님의 만행이 삽시간에 교내에 퍼지는 바람에 학부모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그런 사람이 있는 학교에 자신의 아이들을 믿고 보낼 수 없다며 항의가 빗발쳤다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출근하던 시어머님은 학교 안에 제대로 발도 들이지 못한 채 많은 선생과 학생들 앞에서 개망신은 물론 교장에게 문전박대당해 제대로 짐도 챙기지 못하고 잘리게 되었대요. 이미 교육청에도 예비 시어머님의 전과가 알려지게 되면서 잘리는 건 기정사실이었대요. 또한 음주운전 당시 뺑소니를 당한 대원이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혀 예비 시어머님은 법의 심판을 통해 가명은커녕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공정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 일상으로 돌아가 제 일에 더욱 집중하면서 나 스스로의 행복만을 계획하고 실현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마흔이 바라보고 있는 나이가 되니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닐 뿐더러 예전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평범한 삶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부모님도 상견례 날 그런 일을 겪고 나니 남과 남이 가족이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신 건지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며 걱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게 저는 내일 모레 마흔인 욜로족의 일원에 마음 편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 볼 예정입니다. 살다 보니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저 인생에는 방향이라는 것이 매우 많고 저는 하나의 방향을 전환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제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